1913년 어느 날 영국의 신문에 한 광고가 게재됩니다. 구인,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의 추위, 몇 달간 지속되는 어둠, 끊임없는 위험, 무사생還, 장담할 수 없음, 성공할 경우 명예와 영광, 벌링턴과 사번지, 어니스트 셰클턴. 과장되지 않은 솔직한 문구로 많은 청년들의 가슴속에 숨어있던 탐험 본능을 일깨운 이 광고를 게시한 이는 영국의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셰클턴, 몇 년 뒤 가장 위대한 실패를 거둔 탐험가로 평가될 한 젊은 탐험가였습니다. 앞서 두 차례의 남극점 정복 탐험을 아쉽게 실패로 끝낸 셰클턴은 그의 세 번째 남극 탐험을 앞두고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었죠. 이 솔직한 광고에 마음이 이끌려 탐험대에 지원한 이들은 무려 5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후 이 광고는 후대 광고 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역사적인 광고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박랜덤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로 꼽히는 어니스트 셰클턴의 제국 남극 횡단 탐험의 여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평소 제 영상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셰클턴 탐험대의 스토리가 여러분께도 재미와 감동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셰클턴의 광고가 신문에 실린 뒤 예상외의 폭발적인 지원자들 중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인원은 셰클턴을 포함한 28인의 탐험대였습니다. 여담으로 셰클턴은 지원자들에게 면접 중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기도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세요. 셰클턴의 남극 탐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로버트 스콧이 이끄는 탐험대의 대원으로 남위 82도까지 진출했고 이후 본인이 직접 이끈 탐험대는 남극점을 불과 155km 앞둔 남위 88도까지 가는 것에 성공했지만 탐험대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 도달하자 과감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는 죽은 사자보다 산 당나귀가 낫다는 말을 남기며 무엇보다 탐험대원들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그의 탐험 철학을 일찍이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남극 탐험을 준비하던 중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이 스콧과의 역대급 경쟁 끝에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했고 이 때문에 남극점 정복의 최초 타이틀은 더 이상 셰클턴의 것이 될 수 없었지만 그때까지도 남극 대륙 자체를 가로질러 횡단에 성공한 탐험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셰클턴은 그렇다면 난 남극 대륙을 최초로 횡단하겠어 라는 또 다른 최초의 탐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남극 횡단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제국 남극 횡단 탐험대가 꾸려지게 됩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여러 자본가들에게 어렵게 투자를 받아가며 탐험대를 꾸리기 시작했고 영국 정부의 지원 역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탐험대의 모선 인듀어런스호를 당시 11,600파운드에 구입하게 되죠. 원래는 노르웨이의 조선회사에 의해 소수의 인원을 태울 수 있는 북극 항해용이자 북극곰 사냥이나 포경을 위한 배로 건조된 인듀어런스호는 크기에 비해 협소한 짐칸과 선실 등 생각보다 포경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 탓에 상업적 활용도가 낮았고 말 그대로 방치된 애물단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남극 탐험용으로 적합할 것이라 판단한 셰클턴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배를 구입할 수 있었죠. 이 배에 인듀어런스호라는 이름을 붙인 셰클턴은 인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험난한 남극 탐험 동안 이 배가 무사히 견뎌주기만을 바랬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일행의 여정을 함께하는 모선의 이름 역시 인듀어런스호로 이 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기도 하죠. 이 두 인듀어런스호의 운명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인터스텔라의 몇몇 장면과 서사는 셰클턴의 남극 횡단 탐험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야기를 진행하며 인터스텔라의 제2의 지구를 찾아 나서는 나사로 미션 탐험대와 셰클턴의 제국 남극 횡단 탐험대의 비슷한 점 역시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배를 구하고 탐험대원들 역시 선발한 셰클턴은 이제 탐험을 위한 출항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탐험의 적신호가 켜지고 말죠. 바로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고 만 것입니다. 전쟁 시에 선박과 인력 등이 징집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셰클턴의 탐험 역시 출발부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행히도 세계 1차 대전 초기의 영국 상황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편이었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이 길어지고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탐험대의 성과가 가져올 국익이 더욱 크다고 생각해 그들의 출항을 허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남극 탐험은 유럽 열강들에게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경쟁 수단이었고 불과 몇 해 전 있었던 영국 탐험가 로버트 스콧과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의 남극점 정복 경쟁이 마치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비행 경쟁과 맞먹을 정도로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미 10,000파운드의 자금까지 지원한 영국이 셰클턴의 탐험을 승인해준 건 역시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준비와 영국의 승인 끝에 셰클턴의 탐험대는 출항의 돛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셰클턴의 탐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남극 대륙에서 비교적 가까운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해 정비를 마친 후 웨드레를 거쳐 바셀만에 정박해 남극 대륙에 진입하고 그곳에서 6명의 정예대원들로 남극점까지 갯썰매를 통해 이동, 그리고 보급소가 위치한 비어드모어 빙하를 거쳐 로스에까지 남극을 횡단하는 것이었죠. 이후 호주 연안의 호바트 섬에서 출발한 서포트쉽 오로라호를 타고 귀환하는 것까지가 제국 남극 횡단 탐험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한 그들은 1914년 12월 5일 웨드레로 출항합니다. 계절이 정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한 남극은 이때가 여름이 시작될 때였고 바로 이때를 노려 빙하가 최대한 녹았을 때 남극에 최대한 수월하게 이동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막상 웨드레에 진입하자 한여름이라 거의 다 녹아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부빙이 인듀어런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부빙이란 물에 부유하는 빙하 조각들로 예상보다 많은 부빙 탓에 인듀어런스의 항해가 무척 더뎠던 것이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해가 바뀐 1915년 1월 19일이 되자 인듀어런스호는 완전히 부빙과 함께 얼어붙어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인듀어런스호는 해빙에 갇힌 채 남극해를 표류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탐험대는 상황을 그다지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곧 얼음이 녹아 다시 항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한 달이 지나 2월 24일이 되자 다음 봄이 오기 전까지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셰클턴은 명령을 내립니다. 봄이 오기 전까지 이곳에서 생존하라. 선원들은 해빙에 갇힌 인듀어런스호에서 내려 펭귄과 바다표범 등을 사냥해 식량을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음 위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죠. 아직도 선원들은 상황을 극도로 비관하진 않았습니다. 펭귄과 바다표범의 개체수는 사냥에 부족함이 없었고 이대로 버티다 봄이 되어 얼음이 녹으면 다시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남극 대륙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남극의 봄이 오기까지는 아직도 수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도래한 남극의 겨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탐험대는 겨울 내내 깜깜한 밤이 지속되는 남극의 극야를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다시 7개월이 흘러 9월이 됐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봄이 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겨우내 얼어붙은 얼음이 깨지며 선체에 강한 압력을 주기 시작했고 10월 24일이 되자 선내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10월 27일 셰클턴은 결단을 내립니다. 배를 버려라.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외한 물건들은 모두 버리고 최소한의 짐만을 얼음 위에 캠프로 옮겨라. 아직 충격의 현실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대원들 앞에서 셰클턴은 몸소 자신의 금화, 시계 등을 얼음 위에 버립니다. 탐험 전 알렉산드라 황태호에게 선물 받은 귀중한 성경책 역시 몇 페이지만을 뜯어낸 채 주저없이 버렸죠. 그러자 조금 전까지 술렁이던 대원들은 한 방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셰클턴의 단호하고 솔선수범한 리더십이 돋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듀어런스를 버리고 그들이 올라타 있던 얼음 위에 설치한 오션 캠프는 인듀어런스에 실려있던 조각밴드를 뒤집어서 만들었습니다. 무려 이 순간에도 셰클턴의 리더십은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인듀어런스 속에 실려있던 침낭들의 상당수는 물에 젖어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셰클턴은 선원들을 모아놓고 부족한 침낭을 제비뽑기를 통해 지급하는데요. 대원들은 침낭 분배가 끝난 이후 이 제비뽑기가 셰클턴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침낭들은 모두 간부들이 아닌 일반 선원들의 몫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이죠. 11월 21일 인듀어런스호의 남은 잔해마저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고 이제 얼음이 캠프에서 그들이 육지로 돌아갈 큰 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인터스텔라의 인듀어런스호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주인공 쿠퍼 일행은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웜홀을 넘어 제2의 지구를 찾아 떠납니다. 블랙홀의 영향으로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밀러 행성에서 23년을 낭비한 실패 끝에 제2의 지구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보내고 있던 만박사의 행성에 도착하지만 만박사의 행성은 사실 셰클턴이 탐험했던 남극처럼 혹독한 추잉을 자랑하는 얼음 행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 행성에서 기다리던 만박사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는 결국 인듀어런스호를 심각하게 훼손해버리고 말죠. 마치 예상치 못한 남극 여름의 부빙에 파손당한 셰클턴의 인듀어런스호처럼요.
다시 남극으로 돌아와 셰클턴 탐험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듀어런스 호를 아예 잃은 삶을 포기할 만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셰클턴은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은 다른 모든 목표를 제외하고 오로지 대원들의 생존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만을 고려한 끝에 그는 캠프가 올라탄 얼음의 이동 방향이 4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플랫섬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플랫섬에는 과거 다른 탐험대의 보급 창고가 있었기에 얼음이 그곳까지 가까이 흘러간다면 플랫섬에 도착해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을 얼음이 캠프에서 지내며 얼음이 생각한 방향으로 가주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신은 또 한 번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플랫섬과는 불과 97km를 남겨두고 가까워졌지만 그들이 올라탄 유빙은 날이 풀리면서 녹기 시작해 얇아졌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다른 얼음 조각들은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너며 플랫섬에 도착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죠.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어디선가 무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올라탄 유빙이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보급 창고고 뭐고 일단 어떤 섬이라도 땅을 밟아야 추후를 도모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셰클턴은 남아있던 세 척의 구명보트에 최소한의 필수품만을 싣고 어떻게든 육지로 항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른 섬으로 간다. 구명선 세 척만을 이용해 남극 주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미친 짓에 가까웠지만 셰클턴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죠. 사실 이후에 도전할 더 큰 미친 짓에 비하면 이 도전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요. 셰클턴의 지시로 세 척의 구명보트에 실을 수 없는 짐은 모두 항해 직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육지를 밟길 기대하며 출발 직전 여분의 식량 등으로 마지막 만찬을 하죠. 문제는 갯썰매를 위해 데려온 썰매개들이었습니다. 69마리를 데리고 출발했지만 여러 악조건 속에서 이때까지 살아남은 개들은 54마리. 하지만 남극 대륙을 밟지 않게 된 이상 이 개들은 대원의 생존에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수개월간 그들과 동고동락한 개들이었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린 셰클턴은 54마리의 개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어차피 얼음 위에 버려두고 간들 곧바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 분명했고 잔혹하지만 생존을 위해 이 개들을 죽이고 식량으로 활용하는 것이 탐험대의 생존에 가장 합리적일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 때문에 셰클턴의 탐험대는 이후로도 수십 년간 동물보호단체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실패로 기록될 셰클턴의 탐험이 받은 거의 유일한 비난이기도 했죠. 사실 인듀어런스 호를 버려야 했던 얼마 전 이미 셰클턴은 자기 손으로 배 안에 기르던 고양이를 한 마리 직접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배들이 쥐들이 식량이나 선체를 갉아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무척 흔한 일이었고 인듀어런스호에는 많은 선원들의 사랑을 받았던 치피 여사라는 별명의 고양이가 있었지만 배를 포기해야 했던 시점에서 최대한 고통 없이 고양이를 보내주고자 셰클턴은 직접 치피 여사를 죽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선원들과 특히 치피 여사를 무척이나 아꼈던 목수 해리 맥니시 역시 이 선택을 두고 매우 가슴 아파했지만 셰클턴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셰클턴 역시 동물들을 죽이는 것이 달갑지 않았고 대원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자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혔다는 것을 대원들 역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인터스텔라 속 인듀어런스호의 로봇 타스가 떠올랐는데요. 대원들을 위해 여러 역할을 담당하다 마지막까지 블랙홀로 자처해 떠나가는 타스의 모습에서 셰클턴과 대원들을 위해 끝까지 희생된 동물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다행히 영화 속 타스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이후에도 극적으로 쿠퍼와 조우에 살아남았다는 것이 다르지만요. 아무튼 며칠 뒤 우여곡절 끝에 세 척의 구명보트에 올라탄 탐험대는 가까운 육지를 향해 포류인 듯 항해인 듯 얼음과 파도를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항해 속에서도 셰클턴은 대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진 촬영을 담당했던 프랭컬리가 장갑을 분실하자 셰클턴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자신의 장갑을 기꺼이 그에게 벗어주었고 이후 셰클턴은 자신의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렇게 바다 위를 표류하길 5일째 그들은 어느새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을 떠나 탐험을 시작한 지 무려 497일 만에 진짜 육지를 밟을 수 있었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의 대원들이 살아남아 육지에 도착한 것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섬의 이름은 엘리펀트 섬. 오랜만에 밟은 육지에 대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셰클턴은 곧바로 현실을 직시합니다.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극지방 오지의 무인도, 게다가 먹을 것이라고는 섬에 출몰하는 바다표범과 펭귄, 그리고 그들이 챙겨온 홍차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엘리펀트 섬은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무인도의 구조대가 올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했습니다. 엘리펀트 섬에 도착한 지 불과 5일이 지났을 무렵 선원들을 모아놓은 셰클턴은 또 한 번 중대 발표를 합니다. 내가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 구조대를 불러오겠다. 이제껏 우리는 최고의 모험을 해냈다. 하지만 이번 모험은 그 어떤 모험보다 더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성공하면 살 것이고 실패하면 모두 죽을 것이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그의 말 맞다나 이 계획은 지금껏 그들이 거쳐온 어떤 역경보다 더 고될 것이고 성공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그야말로 승산 없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아서 귀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셰클턴은 0%의 절망보다는 0.1%의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리더였습니다.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인류의 성존을 위해 자신의 무사 생활을 포기하고 블랙홀로 뛰어든 쿠퍼처럼 셰클턴은 탐험대의 구출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거친 바다 드레이크 해협에 그들이 가진 세 척의 구명선 중 그나마 가장 쓸만했던 제임스 커드호 10m 남짓의 구명선 한 척만에 의지해 뛰어듭니다. 이 모험을 함께한 이들은 셰클턴 포함 6인의 정예대원들로 동료를 구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지원한 여러 대원들 중 가장 필요한 인원들을 셰클턴과 엘리펀트 섬에 남을 책임자 와일드가 직접 선별한 이들이었죠. 사실 엘리펀트 섬에서 더욱 가까운 유인섬은 사우스 조지아 섬이 아닌 포클랜드 제도였습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이 엘리펀트 섬으로부터 1300km 떨어져 있던 것에 비해 포클랜드 제도는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셰클턴은 주저하지 않고 도착 가능성이 더욱 희박한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향하길 선택합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에는 포경 기지가 있었고 섬에 남겨둔 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포경선을 구조선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였죠. 배를 띄우기 직전 셰클턴은 대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만약 한 달 후에도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말고 살 길을 도모해라. 그 말을 남긴 채 현대의 기술력을 가진 배들에게도 쉽지 않은 드레이크 해협에 그들은 동료를 구출하겠다는 의지 하나만 가지고 뛰어듭니다. 드레이크 해협은 예상대로 무척이나 혹독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폭풍이 끊이질 않았고 파도는 무척 거셌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며칠간 항해를 지속하던 어느 날 드디어 폭풍우 대신 맑은 하늘이 나왔습니다. 대원들은 드디어 보게 된 하늘에 무척이나 기뻐했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눈앞에 펼쳐진 하늘이 사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거대한 파도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터스텔라 속 밀러 행성 에피소드가 바로 이 대목을 오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Those aren't mountains. They're waves. 당시의 파도에 대한 묘사는 그들의 일지에 자세히 남아있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기 불과 몇 초 전 그것이 하늘이 아니라 파도라는 것을 알아챈 선원들은 저마다 배 구석구석을 붙들었고 이윽고 파도에 계속해서 덮쳐진 배 안은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배 내부에서 이곳저곳 부딪히며 상처를 입으면서도 흔들리는 배의 균형을 맞추고자 선원들은 무거운 돌덩이를 끌고 계속해서 기어다녔고 말 그대로 불빛 한 점 들지 않는 칠흑 같은 배 내부에서는 공포가 감돌았지만 선원들은 비명과 절규 대신 큰 목소리로 서로의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이윽고 그 파도는 잦아들었고 배 안은 구석구석 젖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필 6개밖에 없던 침낭 중 2개는 완전히 젖어버렸는데 밤이 찾아오자 얼어붙으며 무게가 불어나 결국 바닷속에 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후 그들은 남은 침낭이 부족해 교대로 잠을 청하며 항해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16일이 지났고 5월 10일 그들은 모두 살아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상륙합니다. 살았어. 사우스 조지아 섬이야. 6명의 대원들은 저마다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지였던 사우스 조지아 섬의 스트롬니스 만과는 정반대편인 킹 하콘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포경 지역인 스트롬니스만에 가야 사람이 사는 마을이 나오고 남은 동료들을 구출할 포경선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도착한 킹 하콘만은 사람이 사는 지역도 아니었고 스트롬니스만까지 건너가기 위해서는 험준한 산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셰클턴은 배를 타고 섬의 반대편으로 돌아가기엔 배의 상태와 바다의 날씨를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셰클턴은 걸어서 산을 넘어 반대편으로 향하기를 결정합니다. 3명의 대원들을 일단 착륙 지점에 남겨둔 채 크린과 워슬리 2명의 대원만을 데리고 말이죠. 사우스 조지아 섬이 아무리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라고는 하지만 남극권에 위치한 탓에 그들이 넘어야 했던 고산지대는 빙하가 있는 설산들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탐험의 원래 목적이었던 남극 횡단 대신 셰클턴은 사우스 조지아섬 횡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우스 조지아섬 횡단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00여일간 빙하에서 표류했고 16일간 돛담배 한 척으로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해낸 그들의 몸과 마음은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지친 상태였지만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1300km 떨어진 엘리펀트 섬에는 그들이 구조해주러 오길 기다리는 22명의 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지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무작정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반대편으로 내려갈 수 없는 절벽을 마주해야 했죠. 중간중간 쉬어가며 부족한 쪽잠을 청할 때에도 셰클턴은 최대한 뜬 눈으로 동료들을 깨웠습니다. 채 10분도 못 잔 동료들을 깨우면서 셰클턴은 30분이 지났다며 일어나라고 뺨을 때렸습니다. 일어나야 해! 일어나! 극한의 추위와 피로 속에서 대원들이 잠을 청하다 저체온증으로 동사하는 걸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모한 산행을 거듭한 끝에 그들은 눈에 뒤덮인 내리막길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고비만 넘기면 섬의 반대편에 도착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눈 덮인 내리막길은 어떤 스키슬로프보다 경사져 위험했고 한 발 내딛는 것도 위험해 도무지 진도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셰클턴은 다시 한번 미친 제안을 건넵니다. 썰매를 타는 거야. 당연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썰매가 있을 리도 만무했고 위험한 지형을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경악한 대원들은 제정신이냐고 물었지만 딱히 다른 대안을 찾을 수는 없었죠. 매 순간이 삶의 마지막 순간과도 같았을 자신들의 여정을 돌이켜보며 결국 그들은 한 번 더 목숨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어떻게든 썰매 비슷한 거라도 만들기 위해 그들이 가진 거라곤 각자 목의 로프들. 3명의 대원들은 각자 로프를 말아 깔개를 만들었고 셰클턴이 맨 앞에 앉았습니다. 남은 2 대원들도 차례차례 앞사람의 목을 끌어안고 앉아 모두 그 보잘것없는 썰매에 올라탔죠. 그리고는 경사진 눈밭을 향해 박차를 가했습니다. 서로의 몸을 이어준 밧줄만을 의지하며 빠른 속도로 설산을 미끄러져 내려온 그들은 어느새 기적적으로 무사히 산 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결국 포경기지가 있는 스트롬니스만에 도착한 것이죠. 포경기지의 사람들은 설산을 터벅터벅 걸어 내려오는 3명의 대원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3명의 대원들은 유령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처음 보는 사람이 바닷가 쪽이 아닌 설산을 타고 내려올 일은 있었던 적도 없었고 있을 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해 포경기지 대장에게 자신이 셰클턴이라고 밝히자 포경기지 선장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험을 떠난 지 2년이 다 되어갈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던 셰클턴 탐험대가 살아있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셰클턴 역시 포경기지 선장에게 궁금했던 것을 하나 묻습니다. 바로 그들이 영국을 떠나기 전 발발했던 세계 1차 대전에 관한 질문이었죠. 전쟁은 끝났겠죠? 천만에요. 전 유럽이 전화에 휩싸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고 유럽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얼마 안가 끝날 것이라 기대했던 세계대전은 수백일이 지난 그날에도 계속되고 있었죠. 아무튼 포경기지 대원들은 셰클턴 일행에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해 들은 셰클턴 탐험대의 여정은 거친 바다 사나이들인 자신들조차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죠. 지체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셰클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포경기지의 배 한 척을 빌리는 일이었습니다. 섬의 반대편에 두고 온 3명의 대원들을 구출하는 일이 가장 시급했죠. 한 척의 배를 빌려 함께 온 워슬리를 반대편으로 보내 우선 3명의 대원들을 무사히 구출해냈습니다. 그 사이 자신은 엘리펀트 섬으로 갈 수 있는 튼튼한 배를 구하고자 사방으로 뛰어다녔죠. 한편 셰클턴 탐험대의 생존 소식은 전보를 통해 영국까지 전달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들의 여정은 이미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왕 역시 곧바로 셰클턴에게 축하 전보를 보냈죠. 그렇지만 셰클턴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펀트 섬에 남은 22명의 대원들을 구할 방법만을 고민할 뿐이었죠. 셰클턴의 노력 덕분에 구주선을 구해 구출을 시도했지만 그들이 작은 배 한 척으로 기적적으로 건너온 드레이크 해협은 큰 배들에게도 쉽지 않았고 세 차례나 이어진 구조선 파견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대원들에게 약속한 한 달은 훌쩍 지나가 버린 뒤였죠. 그렇다면 그동안 엘리펀트 섬에 남은 대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셰클턴이 제임스 커드호를 터고 떠난 뒤 섬에 남은 대원들은 바다 표범과 펭귄 등을 간간히 사냥하며 그야말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식량은 점점 고갈되어 갔고 조개와 해초를 캐고 그것마저 부족할 때는 먹고 남은 표범과 펭귄의 뼈를 끓여 먹으며 견디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 역시 생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3척의 보트 중 셰클턴이 타고 떠난 제임스 커드호를 제외한 2척의 보트를 뒤집어 캠프를 설치했고 손재주가 좋은 대원들이 창과 굴뚝을 만들어 최악의 환경에서
대원들에서도 그럴싸한 기지를 건설해 나갔죠. 심한 동상에 발가락이 썩어가던 한 대원의 발가락을 잘라내는 수술 역시 해냈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는 없었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그 발가락을 그냥 방치하면 다리까지 썩을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들은 셰클턴이 약속한 한 달을 열심히 버텼지만 수평선에는 어떤 배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그때 그들을 지휘한 것은 프랭크 와일드였습니다. 바로 셰클턴이 데려간 대원들을 함께 뽑은 탐험대의 부대장격인 인물이었습니다. 셰클턴이 그를 엘리펀트 섬에 남겨둔 이유 역시 섬의 대원들을 이끌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셰클턴 대장이 돌아올지 모르니 항상 대원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고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나름의 계산 끝에 8월에 구조대가 올 확률이 높다고 예상해 대원들에게 날이 맑은 날이면 짐을 챙기고 구조대를 맞이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조개를 잡던 엘리펀트 섬의 대원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저 멀리 수평선에 배 한 척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침내 칠레 정부로부터 증기선 엘코오를 빌리는 데 성공한 셰클턴이 그들을 구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기쁨의 환호와 반가움의 눈물을 흘리며 선원들은 바닷가로 달려나갔습니다. 배에서 내린 셰클턴이 가장 먼저 건넨 말은 "전원 무사한가?" "네, 전원 무사합니다." 셰클턴 탐험대의 28인은 전원 생존이라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뤄낸 것이죠. 이 여정의 시작, 남극의 반대편으로 향했던 서포트십 오로라호가 3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몇 배, 아니 몇십 배의 고난을 이겨낸 셰클턴의 인듀어런스호의 탑승 인원들이 전원 생존했다는 사실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전원 영국으로 무사귀환, 모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존으로 이끈 셰클턴의 리더십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남극 대륙을 횡단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초반부터 틀어져 남극 대륙을 밟아보지도 못했죠. 그러나 셰클턴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임무의 완수도, 그에 따른 명예와 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원들의 생존이었죠. 구인,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의 추위, 몇 달간 지속되는 어둠, 끊임없는 위험, 무사생還, 장담할 수 없음, 성공할 경우 명예와 영광. 벌링턴과 4번지 어니스트 셰클턴. 솔직한 문구로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움직인 이 광고는 어떤 광고보다 솔직하고 담백했지만 결과적으로 틀린 셈이 됐습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명예를 얻었고 지금까지도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긴 호흡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저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랜덤이었습니다.